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요. 왜냐면 제가 왜 제가 좀 섭지를 했냐면 5장을 1시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쑤셔 넣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내용만 많아지고, 왜냐면 여기 있는 거를 5장이요 내용이 최적화 이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턴 인식 들어가 있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사실 5장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해도 뭐 따지고 들어가면 거의 뭐 한 학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요. 여기 있는 이걸 5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저도 생각도 많이 안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5장을 이번 주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중에 중요한 게 또 PCA가 있거든요. PCA가 8장인가? 7장인가 8장인가 있어요. 7장이 있나? PCA? 네, PCA하고, 그 다음에 7장에 마르코프 모델이 있는데, 저는 요 세 개를 마지막까지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경망도 좀 하면 좋거든요. 근데 신경망은 사실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신경망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10주차잖아요, 그죠? 지금이 10주차라서 지금 우리가 15주차까지 있으니까 기말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지금 기말고사 포함해서 지금 다섯 개가 남은 거죠. 네, 오늘 거 빼고 5개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PCA도 가능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사실 패턴 인식이 있어서 핵심이 이 SBM, 그러니까 KNN, SBM, PCA, 그다음에 LDA 하면 좋고, 그다음에 마르코프, 저기 트리서치, 마르코프,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이 퍼셉트론, 예. 그렇게 하면 사실 패턴 인식은 다 끝이긴 해요. 사실 여기 이게 책에 되게 내용이 되게 많고,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설명을 이 설명이 그렇게 막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가정하에 책 내용은 그렇게 내용이 어렵게 써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백그라운드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좀 서머리를 좀 하고 SBM 반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커널 트릭 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쭉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여러분도 이게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SBM 개념하고요, 돌아가는 구조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책 내용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책 내용 쭉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SBM이 뭐냐면요, 이게 약자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약자인데, 이게 책에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러시아 과학자가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하기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 결국은 거리 계산하는 선형대수에서 사실 끝나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 나서 이거에 이제 결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찾기 위한 최적화 이론이 좀 들어가긴 해요. 컨벡스 컨케이브 이런 쪽에 내용이 나가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SBM이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이제 이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적용되기 전까지 되게 많이 사용되던 주 기법 중에 하나고요. 좀 빨리 후다닥 한번 이렇게 되게 좀 빨리 한번 뭔가를 보자면 되게 괜찮은 아니다. 이건 어쨌든 그래서 이 방법이 KNN하고 K-니어리스트 네이버 방법하고, 그다음에 PCA, 그다음에 SBM이 각
여러 가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이션 이슈에서 많이 쓰이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SVM이 다른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를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아닌 실제로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SVM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딥러닝처럼 완전하게 기계 학습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뒤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커널 트릭이라고 이제 이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차원을 변경하는 짓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의 직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증명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SVM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RBF나 이제 뭐 다른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몇 가지 커널을 제외하고는 SVM은 선형 분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5.1의 발상 한번 보죠. SVM이 어떤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냐면 5.1 한번 봐봐요. 그림. 그림 5.1 보면요. 샘플들이 쭉 있죠. 여기는 이제 2차원 샘플로 가정을 했네요. 그죠? 가로, 세로로. 그래서 네모, 그러니까 W2 클래스가 있고 W1, 그러니까 오메가1, 오메가2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현상이나 우리가 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뭐 회사에서 상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설문조사나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요즘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을 할 때 보통 뭐 우리가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보통 우리 클러스터링 맨 먼저 시작을 하는데, 실무에서 그죠, 주로 실무에서 시작을 하는데 클러스터링을 해놓고 이 클러스터링 결과에 바운더리 디시전을 만들기 위해서 SVM을 활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두 부류의 샘플이 존재를 할 때, 녹화하고 있는 거 맞지? 존재를 할 때 이제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3차원, 우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이 샘플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샘플을 결정하는 파라메터는 가로하고 세로 XY라고, X1, X2라고 합시다. X1, X2 2차원의 데이터들이 지금 데카르트 좌표계에 뿌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전지적 시점에서 보니까 그냥 1번, 2번, 3번 어디다가 줄을 끄면 되겠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접근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눈, 코, 입 다 막힌 상황에서 그냥 X1, X2의 순서상 벡터 값만 자기한테 막 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이걸 줄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는 이제 2차원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여기 2차원 그림에다 그려놓고 우리는 3차원에서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뭐 이게 무슨 문제다. 그냥 줄 그으면 되지. 뭐 에러가 좀 있어도 그냥 줄 그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2차원 데이터가 아니고 이게 데이터가 차원이 많다고 하면 그릴 수도 없고요. 그죠? 예. 그리고 차원이 많은 경우에 하이퍼플레인이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량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책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일반화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선을 보면요. 우리 지금 이제 하이퍼플레인 이렇게 쭉쭉 그어놨단 말이에요. 1번은 어때요? 1번은 오메가 1이 5판정이라는 뜻이 5판정이 3개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1은 괜찮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문제를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5판정 하는 애들을 기준으로 어떤 코스트 펑션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지금 학습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1번 바운드, 디시전 바운드리 기준으로 판정이 3개 났으니 코스트 펑션이 0이 아니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2번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학습을 하면서. 그럼 2번은 어때요? 2번은 경판정에 오류가 없어요. 영판정에도 오류가 없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어쩌니까? 학습을 여기서 멈춥니다. 에러가 제로가 됐잖아요. 네.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2번에서 학습이 끝나요. 근데 발상을 보자고요. 이보다 3이 더 여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봐봐. 2번하고 3번을 한번 봅시다. 2번 같은 경우는 2번의 디시전 바운더리하고 오메가 1 샘플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까운 게 하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번 샘플, 그러니까 오메가 1 클래스가 우리가 지금 샘플 몇 개 했어요? 7개 샘플을 했잖아요. 7개 샘플 중에 아웃라이너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웃라이너가 2번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2번에서 가장 가까운 저 샘플이죠. 얘가 아웃라이너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아웃라이너가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오류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판정 조건이 샘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판정이 날 확률이 꽤 돼요. 그러다가 3번 같은 경우, 2번 기준으로 오메가 2 그룹으로 보면은 너무 자리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너가 많이 3번에는 되게 좀 뭐 판정을 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3번이라 오메가 2 기준으로는 판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오류가 오메가 1에 치우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코스트 펑션의 어떤 값이 나왔을 때 그 코스트 펑션의 에러가 어느 클러스터에서 왔을지는 일반적인 NLP에서는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시그마를 그냥 바로 다 편미분 해가지고 다 빼버리잖아요. 싹 다. 기억나세요? 책북 보셨어요? 싹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에러가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그렇게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딱 그림을 지금 샘플들을 봤을 때 3번이 가운데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왜 직관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그걸 가운데로 생각하냐면 지금 가운데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봐요. 샘플들이 오메가 2하고 오메가 1 샘플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간이 봤을 때 뭘 찾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찾아요? 오메가 2와 오메가 1의 센터 그래비티를 찾는단 말이에요. 왜 KNN 할 때 기억나요? KNN 할 때 결국은 KNN의 N 수를 K의 수를 늘려가면 뭐에 수렴한다고 했어요? 해당 샘플의 센터 오브 매스에 수렴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가 1일 경우에는 그냥 완전 샘플들별로서 전부 다 클러스터 이렇게 다 디시전 바운더리가 매겨지는 거고 K가 만약에 무한대일 경우에는 그냥 그 샘플의 미인값으로 수렴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메가 2와 오메가 1의 이 미인값을 우리는 지금 딱 보자마자 우리는 주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기계 입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바운더리 3번을 찾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모든 샘플을 다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발상은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2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이 간격이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에서 서로 가장 멀어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약간 좀 머릿속에서 모델을 그려보면 선들이 막 서로 오메가 2로도 밀고 오메가 1으로도 미는 거예요. 서로 밀다가 어떤 평형점이 있겠죠. 이거를 찾으려고 만든 알고리즘이 SBM입니다. 그러면 샘플을 사실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샘플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일단 벡터들은 우리가 다 고정된 벡터들은 우리가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벡터들이
항상 뭐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샘플링을 한 거고 원래 모집단의 이 확률 분포가 어떤지 모르니까 이 샘플은 사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샘플 버리고 새로 샘플을 한다고 하면 위치가 싹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벡터들 기준으로 고정된 절대적 벡터들을 기준으로 어떤 여백을 찾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제너럴라이징을 해야 돼. 어떤 식을 세워야 돼요. 예. 어떠한 벡터가 오더라도, 어떠한 오메가 샘플들이 오더라도 여기 여백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서 이 3번이라는 하이퍼플레인에 수렴할 수 있도록 어떤 식을 세워야 될 겁니다. 한번 보죠. 개념 우리 간단하게 생각.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데 이게 그죠? 이게 여기 이거는 이제 결론만 써놨어요. 여기 결론만 써놨는데 이 결론을 보기 전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우리도 이제 2차원 자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디시전 바운더리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 식을 우리가 일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뭐 가로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벡터, 디시전 바운더리의 이 선과 법선 벡터, 그죠? 노멀, 그죠? 퍼펜디큘러 노멀 벡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이거를 W라고 합시다. 이 W가 이제 이 식의 법선 벡터니까 W를 정의를 하면 이 법선 벡터를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네. 법선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W만 정의하면 이건 무조건 직각이니까 내가 W만 정의하면 네. 그죠? 이 위의 식이 정의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그냥 위아래니까. 그래서 일단 W를 일단 둡시다. 자, 그리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있는 점 x1이라고 합시다. x1. 그 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 이쪽 그 클래스가 있겠죠. 여기 한 x2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좀 겹치. 이거 옮기자. 이쪽으로 할까? 뭐 여기도 x3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그죠? 여기 샀는데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2 샘플, x3 샘플들 있잖아요. 이 샘플들이 결국은 우리가 뭘 하려고 했어요? 아까 그 이전에 뭘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점과 그죠? 거리 있잖아요. 서로 이 점과 이 바운더리 거리. 이거를 지금 서로 최대화하려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이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있는 이 벡터들하고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하고 해당 벡터들과의 거리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이렇게 좀 그런데 거의 직각인데 그죠.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x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죠? 요 거리. 사실 거리라는 게 실제 법선 벡터잖아요. 그래야 가지고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그 거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걸 h로 가정을 하면 그죠? x 같은 경우죠. 지금 이 거리는 뭐예요? 얘랑 봐라. 지금 이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 헷갈리네. 거리가 결국은 얘가 그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애매하네. 이게 그림도 그림인데 이 선이 이걸 가정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죠? 우리가 원하는 x를 했어. x3. 직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x2가 오죠?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 좀 찾고자 하는 거리가 이거잖아. 이거란 말이죠.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 보자고. 이걸 구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거리는 뭐예요? x1이었구나. 여기 x1, 여기 x2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리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비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곱 플러스 제곱의 루트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벡터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샘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가까운 놈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매개 변수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림이 저기 있으니까 이거 그림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더라? 시간 어떻게 계산했지? 잠시만. 어쨌든 이 식을 갖다 보죠.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결정 경계가 이 식이고 거리는 이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식을 이 결정 경계식으로 바꿔놔야 될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y는 그죠? y는 뭐예요? y는 ax랑 c를 열어 넘겨요. 그러면은 넘기고 b로 나눌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요의 식이에요, 그죠? 요 식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법선 벡터는요. 그러니까 봐봐요. pH 있죠? pH의 기울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 구하고자 하는 이 결정 경계 L의 기울기 두 기울기를 곱하면 항상 뭐가 돼야 돼? 법선 벡터끼리 곱하면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저기 뭐냐 이 pH의 pH의 기울기는 뭐겠어요? x 증가분의 y 증가분이죠, 그죠? 이게 기울기잖아요. 이 기울기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식을 다시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죠? 하나 보내죠. 하나 보낼게요. 하나 보내면 그냥 씁시다. A, B 곱하기 X X1이 Y제곱 Y1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얘로 넘어가면 A분의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내리고 얘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걸 다시 쓰면 A 곱하기 Y2 Y1은 B 곱하기 가리더라. 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를 여기로 내리고 B를 여기로 내리면 B분의 Y제곱 Y는 A분의 X2 X1입니다. 그죠? 그죠? 내려가고 있는 그죠? 네. 그러면은 얘를 상수로 하나 두자고요. K로 두자고요. 왜냐면 이게
걸리적거리려면 상수로 바꿔요. 상수로 바꿔 K로. 그러면 K는 뭐예요? K는 AK. 자, 그러면은 AK가 뭐예요? AK가 뭐예요? 그치, x2 마이너스 x1이죠? BK는 y2 마이너스 y1이죠? 그냥? 이게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a제곱 k제곱 플러스 b제곱 k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요게 거리다. 그죠? 거리는 그럼 k 밖으로 빠지겠죠? k 밖으로 빠지고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돼요. 이게 거리입니다. 그죠? 이게 거리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K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K만 정의하면 돼요. 자, 그럼 K는 뭐냐? 생각해보면요. 지금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존재하는, 여기는 x2라고 써있는데 우리 지금 저걸 x1으로 했죠. 지금 헷갈리는데 지금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존재하는 점 x1, 지금 여기는 x2라고 써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정의할 때는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를 x2라고 했으니까 여기 x1이죠. x1이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x랑 y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 x1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식을 봐봐. 근데 이 식을 보면은 x1은 뭐예요? x1은 x2 마이너스 ak, 그죠? y1은 y2 마이너스 bk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x2 마이너스 a제곱 k 플러스 by제곱 b제곱 k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만 따라 빼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k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k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다음에 맞나? 요거 맞지?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K 관할식으로 다시 풀어서 쓰면 휙휙 K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휙 넘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겠죠? 이게 K가 됐어요. 그죠? K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K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넣으면 어떻게 해요? K를, 여기 K입니다. 그죠?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되죠.
이게 P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HB다. 이게 거리예요. 이게 거리인데 그럼 이제 A랑 B 식으로만 다 끝났잖아요. 게임 끝났잖아요. 그죠? X야 뭐 이제 우리가 이 디시전 메이킹,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한 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A랑 B가 결국은 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인 거죠. 왜냐? 봐봐요. 표준식을 보면 이 기울기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A랑 B만 결정을 하면 이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얘가 W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W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모양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건 A랑 B예요. 사실 이 W 구하기 위한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H를 최대화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들 각 샘플들 기준으로 H를 최대화하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짜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가만 보면요, 가만 봐봐요. 얘 뭐야? 얘가 우리가 원래 알고자 했던 디시전 바운더리. 그죠? 사실은 이게 길이니까 절대값도 씌워야 될 거고, 그죠? 네. 얘는 뭐예요? 벡터의 내적이잖아요. N화 프로덕트, 다 프로덕트예요. 그죠? 길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놈인 거지. 그래서 책에 있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식 보이죠? 4번에.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이거 책만 봐서는 이게 절대 이해 안 돼. 책에서 그냥 이렇게 뚝 던져놨거든. 근데 이걸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개념은 이해되죠? 이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요. 이게 SBM만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그러니까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로 뭔가를 할 때는, 뭔가 만들 때는 그 파라메터를 찾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 파라메터를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해석학으로 접근해서 풀 거냐, 아니면 주어진 샘플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풀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이제 D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 X, 그죠? 네, 디시전 바운드 X 샘플 기준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제 W에서 지금 T가 돼 있는데 이 T가 뭐예요? 트랜스포즈예요. 네, 트랜스포즈 알죠, 그죠? 왜 트랜스포즈냐? X가 벡터잖아요. 벡터인데 우리가 X가 벡터라고 우리가 가로로 쓰잖아요. 벡터로 가로로 쓰잖아요. X1, Y1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축 도메인이고 얘가 Y축 도메인, 여기가 Y축 도메인인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 기준으로 항상 컬럼이 간다. 그럼 얘가 지금 보면 1 곱하기 2죠. 그죠? 얘가 1 곱하기 2인데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지금 결과값은 뭐 나왔어요? 스칼라 나왔잖아요. 스칼라가 나오게 하려면 얘 뭘 곱해야 되겠어요? 뭔가 2 곱하기 1을 곱해 스칼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W도 이게 로벡터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W도 벡터니까. 똑같은 도메인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을 뒤집어야 된다고. 그럼 이 식은 이해되죠, 그죠? 그럼 디시전 바운더리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C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상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dx를 전체 공간 기준으로 얘가 분할하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 또 한쪽은 또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0을 기준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dx가 우리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거 지나가면서 합시다. 계속 가면서 합시다. 예, 그래서 자 이런 식은 사실 무한히 있어요. 그죠? 이 식은 무한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무한히 있을 수 있어요. 막 그러니까 3번만 해도 3번이 뭐 3번 여기 딱 기준으로 놓고 기울기만 막 바꿔봐요. 무한히 있잖아요. 식은 무한히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무한한 식 중에서 각 샘플들 그러니까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까이 그러니까 그 디시전 바운더리 기준으로 디스턴스들이 최대화시키는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보죠. 여기 있는 이 샘플들 있죠. 이 샘플들과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거지. 예. 그런 형태로 나가겠죠. 예. 작나? 작다. 그죠? 여기가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 그죠? dx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샘플들 중에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거리를 우리가 맥시멈으로 하고자 하는 거지. 여기 이 예제는 약간 좀 다른 걸 설명하고 있어서 이 링크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논문인데 여하튼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얘는 이제 연판정을 그러니까 소프트 디시전이라고 하는데 연판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윈도우 안에 이런 오판정되는 걸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선을 긋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이제 연판정을 허용을 할 거냐가 이제 SVM의 성능 지표가 돼요.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샘플들을 전부 다 경판정에서 에러가 제로인 놈하고 0.1%나 1%의 내가 오류를 허용하면서 최대화 이 샘플 간의 거리를 최대화하는 SVM 알고리즘 사용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와 샘플 간의 거리가 최대화되는 애를 결정을 했을 때 우리 생각해보면 아웃라이너나 이제 여러 가지 이 샘플들의 베리언스가 있잖아요. 그 베리언스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오류 같은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새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 있고 어쨌든 이미 C 상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이미 C 상수를 곱하여도 같은 조평면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표준식 있죠. 우리 dx의 표준식 ax, a, b, c 있잖아요. a랑 b랑 c에다가 우리가 어떤 상수를 곱한다고. 상수를 곱했을 때 이 식의 모양이 변할까요? 변할 것 같아? 안 변하지? 안 변하지. 뒤에 0이잖아. 안 변한다고. 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알고리즘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라, 이제 이건 그러고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3번, 4번 우리가 했고요. 그죠? 그래서, 책에 이제 예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 구한 게 진짜 맞나 해보려고 이제 식을 구해봤어요. 이제 예제를 풀어봤어요. 책에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똑같이 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건 나중에 알고리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라 이렇게 넘어가고 5.2.1 가봅시다. 5.2.1 보면요, 그죠? 그림 5.3 한번 봅시다. 그림 5.3 같은 경우는 그죠?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정의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1번하고 2번하고 봐봐요. 디시전 바운더리를 보면은 1번도 지금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샘플들 간의 거리를 최대화한 디시전 바운더리고요. 2번도 2번 기준에서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각 클래스들 간의 각 클래스들의 샘플들 중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애들의 거리를 최대화한 디시전 바운더리. 딱 보면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SBM 알고리즘을 부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SBM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1번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2번으로도 수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지금 그 오메가2하고 오메가1들 중에 지금 속이 꽉 찬, 색이 꽉 찬 오메가1이나 2의 샘플들이 있죠. 이 샘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샘플들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마이너스 b분의 2가 바뀌기 때문에 c도 바뀌기 때문에 이 개수에 따라서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샘플들을 서포트를 하고 왜냐면 개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점들이 밀잖아요. 이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 민단 말이에요. 서로 이쪽 오메가1도 오메가2를 향해서 서로 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봐봐요. 1번하고 2번하고 좀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봤을 때, 이 샘플 기준으로 한쪽으로 봤을 때 S라는 거리로 두면은 우리는 결국은 어떤 가상의 좌우로 동일한 거리로 벌어지는 어떤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H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제 봐봐요. S1이 1번일 때 S1이 커요? S2가 커요? S1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S1으로 수렴하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제부터 정의를 하고 문제 정의했잖아요. 그죠? 우리 문제 정의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겠죠. 136쪽 책 가져왔죠. 146쪽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5.3 보면은 S1이 S2보다 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샘플들과 거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S2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랜덤하게 계속 주어질 수 있는 그 다음 샘플들, 그죠? 정해지지 않은 다음 샘플들 기준으로 최적일 것 같잖아요. 우리 봤을 때,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최적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내려가면은 15.4 보면요. 그죠? 결국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식 있죠. 아까 우리가 구했던 H식 있죠? H식. 그죠? 그 H에 우리는 이제 EH를 최대화하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EH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썼고 5.4 보면은 결국 그래서 2를 그죠? 근데 지금 DX가 사라졌어. 왜 DX가 사라졌냐면 이 책에서는 DX를 1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DX를 1 기준으로 둔다는 뜻이 뭐냐면 아까 우리 DX의 법선 벡터 W 있죠. 이 W가 유닛 벡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설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임의의 상수를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링크를 많이 또 이제 레퍼런스를 다 달아붙여 드릴 건데 이 설명들 하는 교수들 보면 KNN이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 학위떨 때 공부할 때 이게 SVN을 저는 SVN을 안 썼어요. 제가 제 논문의 하이포테시스는 SVN의 기준이 아니어서 저는 PCA였거든요. 그래서 SVN을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완전 지금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만큼 파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쭉 봤더니 모든 설명들이 몇몇 교수의 설명에서 다 파생해요. 그 중에 하나가 MIT 교수님, MIT 오픈 코스에 이 SVM을 강의하신 교수님 계신데 그 교수가 설명했던 방식이 이 책에도 있고 레퍼런스에도 많아요. 전부 이걸 보고
모든 설명을 전개를 해놨어. 왜냐면 이 알고리즘 자체는 엄청 오래 나온, 막 50년, 40년 전에 나온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수학은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 기반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찾는 거잖아요. 이제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이게 최적화 문제로 가면서 좀 이제 고등수학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학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인공지능이나 이 머신러닝이 약간 좀 다르지만 인공지능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이 모든 알고리즘들이나 이런 게 좀 수면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알고리즘을 이걸 이제 신호 처리하는 사람 얘기를 달라. 신호 처리하는 사람 이미 이걸 다 해왔던 사람들이고, 근데 신호 처리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통 신호 처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 영역이 많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냐? 신호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분류하고 하는 이 통계적 분포 자체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것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적 기반도 좀 다르다고. 사용하고 있는 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식 자체가 얘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돌려보고 오, 완전 잘 나오네. 그래서 막 이제 뭐 미친 듯이 나온 거잖아. 얀 르큰 교수도 사실 자기가 어떤 예전에 뭐 인터뷰에서 그 한 것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통계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접근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뭐 지금 하는 SBM이라든가 이런 어떤 탄탄한 수학적 이런 이 스텝을 밟아오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원래 퍼셉트론이 있고, 이 퍼셉트론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게 되냐, 귀납적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을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dx를 여기 보면요, 이 특성에 따라 서포트 벡터 x에 대하여 dx가, 그러니까 절대값 dx가 1이 되도록 적당한 c를 곱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좋죠. 왜냐면 1이니까 곱하든 말든 그냥 1이잖아. 그냥 곱하든 나오든 그냥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식이 쉬워지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dx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써왔어. 어쨌든 여기 이제 2로 했어. 2. 이제 2라고 했어. 어떤 c를 곱해서 dx가 1이 되도록 해서 해당 식을 w의 2차놈, w 놈 분의 2로 식을 바꿔놨어요. 그럼 봐봐요. 이제 우리는 h를 어떻게 해야 돼요? 2h를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2h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2h를 어떻게 한다고? 최대한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잖아요. 최대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최대화하고자 하는 식이 2h인데, 2h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파라메타, 그렇죠? 오메가 저기 w로, 오메가로 보면 오메가는 분모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샘플 파라메타는 분모에 있다고요. 그러면은 h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오메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가 되잖아요. 최소.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요. 봐봐요. w가 이게 지금 무슨 식이에요? 우리는 1차식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1차식으로 가정을 했어요. 1차식이면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최대 최소 있어요, 없어요? 최대 최소 없다고. 얘는 어떤 경계 조건을 주지 않으면, 제한 조건을 주지 않으면 최대 최소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제한 조건을 줘야 되느냐? 제한 조건을 준다는 건 완벽한 식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든 변경을 해야 돼요. 어떠한 x 벡터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2h를 최대화할 수 있는 오메가, 그러니까 파라메터 w 벡터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2h는 결국은 w의 놈분의 2. 이 식의 특성의 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내려가 봅시다. 이게 결국은 최적화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이 최적화 문제라는 게 이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옵티마이제이션 시어리라는 게 있어요. 옵티마이제이션 시어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시어리가 뭐냐면은 그 어떤 모든 어떤 주어진 문제에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통신을 했잖아요. 통신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파를 쏠 수 있는 출력이 1W다. 1W에서 우리가 최대한 만약에 뭐 밴드위스 10kHz 안에 뭐 캐리어 1GHz에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SNR을 SNR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SNR은 얼마인가? 혹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데 자동차 열효율 계산을 쭉 해보니까 열효율이 만 32%가 나왔어. 이게 최적인가? 이게 최선인가? 이게 진짜 최선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디젤을 써. 디젤 연료 1g당 열량이 이론적 열량이 얼마나 있어요? 분자식으로 계산했을 때 분자 공유 결합이라든가 결합 에너지 기준으로 이론적인 어떤 열량이 있을 거예요. 이 열량이 이상적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시스템 넣어서 우리가 열효율 계산한 게 최고점인가? 이것도 최적화 문제가 돼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우리가 아침에 버스 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서 저 버스를 타는 게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널널하게 타서 뭐 그렇게 타는 게 모든 문제가 최적화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는 이미 한 항목으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컨벡스나 그러니까 답은 사실 결국 가든 미분값 결국 다 미분값이야. 미분값인데 미분값 찾는 건데 미분 방정식 푸는 건데 그런 학문이 따로 있어요. 최적화 학문이라고. 근데 그게 지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5.3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크리티컬한 거예요. 안 쉬고 쭉 해서 후닥후닥 빨리 끝낼게요. 그게 좀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결국 최대화해야 되는 게 W 노hm 분의 2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 조건을 두지 않으면 얘는 최대 최소가 없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바꿔야 돼. 문제를 변경하기 위해서 밑에 5.6을 보면요. T가 뭐냐면 위에 5.4 밑에 보면 훈련 집합을 그죠? 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1, X2, X3, 그러니까 XN개의 샘플이 있죠. 네, 샘플이 있는데 T를 레이블로 둔 거예요. 레이블로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로 둔 거예요. 그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봐봐요.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게 봐봐요. 더블 이쪽에 만약에 그러니까 오메가 1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값이 그죠. 오메가 1 기준으로 봤을 때는 x 값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오메가 1 기준으로는 자기가 x 값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벡터가 형성이 돼야 되고 오메가 초 기준에서는 내가 이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를 멀어지기 위해서 내가 X값이 증가되는 뭔가 샘플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식을 풀고 싶은데 주어진 샘플들이 하는 짓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얘의 최고를 찾으면 얘의 최저가 될 거고 얘의 최저를 찾으면 얘의 최고가 될 거예요. 이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정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 최적화 문제에 보면은 5.5를 보면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은 경계 조건의 기준을 1이랑 마이너스 1로 뒀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하면 우리가 지금 넣었던 그 플래그 있죠. T를 지금 1이랑 마이너스 1로 뒀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내가 이 등호 부호 있죠. 부호. 봐봐요. 위에 지금 모든 AX가 또 오메가 1에 떨어지는 애들은 등호가 커지는 쪽이죠. 오메가가 커지는 쪽. 1보다 커야 된다. 그죠? 1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X, 주어진 X에 오메가 2에 떨어지는 애들은 자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이 부호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문제가 식 하나 만들어서 최대화하는 값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값을 이 5.5의 두 번째 식을
5.6의 첫 번째 식으로 일반화하기 위해서 레이블을 1이랑 마이너스 1로 뒀다고. 그죠? 그러면은 t를 앞에다 곱해버립니다. 5.5에 두 번째 식 있잖아요. 걷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죠?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했는데 결국 레이블이 뭐였어요? 레이블 기준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러면 5.6의 첫 번째 식으로 통합할 수가 있잖아요. 앞에 t를 곱하면. 그죠? 문제를 이렇게 정의해 버릴 수가 있다고. 괜찮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럼 식을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W의 놈 분의 2를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전혀 문제의 변화가 없죠.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적화 문제를 t 곱하기 wt의 xi의 플러스 b 마이너스 1로 문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이러면 내가 이제 w를 최적화해야 되는 방향성이 딱 명확해지죠. 하나예요, 딱. 그죠? 이렇게 됐고, 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식을 j로 뒀고, jw로 뒀는데, 근데 왜냐면 우리가 w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디시전 바운더리 경계와 이 접선 c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j라는 식을 두고, 이 위에 옆에 보면 2분의 1의 뭐 오메가 놈의 제곱을 해놨어. 오메가 놈 제곱하는 건 이해돼요? 왜 제곱했겠을까? 1차식이면 어때요? 1차식이면 어때요? 최대 최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극점이 있도록 만들려면 2차식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네, 2차식으로 바꾸면 돼. 근데 2차식으로 바꿔버리는 것까지는 좋아. 네. 여기까지 제곱하는 건 좋은데 제곱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x에 마이너스 부호 있는 부분들은 플러스에 있는 부분들은 원래는 음수로 내려가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 설명하면 진짜 정말 내용 정말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최적화 내용을 좀 갖고 올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2분의 1을 곱했는데 이거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 이거를 설명하신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이 식을 풀 때 어떤 수학적인 추리가 된대. 근데 나는 아직 그 문제를 다 풀어놓은 해석한 식을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 질문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답변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스케일러니까요. 2분의 1은 그냥 스케일러니까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5.6을 보면 문제를 다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문제 싹 다 정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한번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를 푸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137쪽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5.6을 보면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W의 그러니까 W를 파라미터하는 JW는 2차식이에요. 2차식은 그러니까 이게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우리는 유일한 해를 찾는다는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두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분포가 2개, 3개, 4개 클래스가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XI라고 넣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다차원이 되면 WI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다루는데 어쨌든 뭔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차원이 여러 개, 우린 지금 이제 2개의 부류를 이제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 풀면 어쨌든 밀어붙여서 결국은 최적의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는 우리가 찾았다. 그럼 얘가 정말 유일한 해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유일한 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풀면. 예. SVM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SVM은 다른 딥러닝이나 다른 MLP 모델들처럼 로컬 미니마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ML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딥러닝, 그죠? 이건 뭐 윤경 씨도 잘 아시겠죠? MLP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이 존재하잖아요. 처음에 W 가중치들의 초기 값에 따라서 모델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의 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 왜냐면 이게 이제 딥러닝이랑 이런 리니어 솔루션과의 차이점인 거죠. 자, MLP 같은 경우는 10으로 쓰면 저거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할게요. 연결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서 일단 값으로 수렴이 된단 말이에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여기 초기 값들에 의해서 여기 초기 값들 이런 식으로 W 가중치들 있잖아요. 이 가중치들의 초기 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봐봐요. 몇 차예요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면은 식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이제 또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또 이제 논리니어티가 들어가겠죠. 이거 알고 있어요? 봐봐요. G1에서 그죠? M1 곱하기 T 플러스 C1 했습니다. G2도 똑같아요. 다 퍼센트에 저렇게 돌아가죠. 근데 결국 풀어서 봐봐요. G1 곱하기 G1 안에 X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똑하면.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돼요? M2 곱하기 M1 곱하기 X가 되겠죠. 아무리 풀어봐야 뭐예요? 아무리 막 풀어봐야 뭐예요? M1 M2 M1 M2 C1 M2 C2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상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하러 저렇게 퍼센트로 쌓냐는 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이거로 그냥 곱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니어 펑션이랑 곱해져야 이거 알고 있죠?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가지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중에 내가 최저값을 찾았어. 혹은 최대값을 찾았어. 진짜 최대값인가? 아니야. 더 많잖아요. 더 낮은 게 더 많잖아요. 많으니까 우리는 그 경계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딥러닝이 이 경계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 이 경계 조건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이 제한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매겼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수렴할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형 모델들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2차식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단 말이에요. 3차 가면 우리 문제 못 풀어요. 2차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구간 안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에 유일성. 그래서 5.6은 볼록이므로 해는 유일하다. 볼록이라고 하니까 한글로 써서 그런데 이게 컨벡스예요. 컨벡스. 네. 반대가 컨케이브고 그죠? 요게 컨벡스. 요게 컨케이브. 컨케이브 같은 게 최대값 찾거나 그래서 최저값 찾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해는 유일하다. 그죠? 그리고 따라서 구한 해는 모든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모든 레인지에서, 모든 코도메인에서 내가 어떤 레인지를 설정하더라도 원래 도메인에서 넘어온 값들이 그러니까 내가 푼 문제 유일해로 수렴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 난이도. 자, 문제 난이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n이 결국은 뭐예요? 지금 봐봐요. 시계 보면은 이 n이 결국 뭘 것 같아요? 결국 이 n이 뭡니까? x에 그죠? x에 지금 남바링이 됐단 말이에요. n은 결국 뭐겠어요? 생각해봐요. x는 결국 뭐겠어요? 저기 n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서포트 벡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any 서포트 벡터의 개수죠, 개수.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몇 개 샘플 가지고 지금 W를 최적화하고 있느냐, 그죠? 근데 사실 봐봐요. 기계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놈을 서포트 벡터로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내가 그리면서 봐. 내가 전지적, 내가 3차원에 보는 게 아니잖아. 기계 알고리즘은 결국은 서포트 벡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샘플과 모든 법산 벡터의 거리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죠? 다 해야 돼요. n이 결국은 뭐냐? 샘플 수예요, 샘플 수.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n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곱수로 늘어나는 문제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에 써있죠. 137쪽 중간에 보면요, 그죠? n은 훈련 샘플의 개수로서 적게는 수백에서 많은 경우 수백만이 된다. 엄청나겠죠,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다. n 하나, 그러니까 n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설정한 n하고 식 계산해봐요. 그 다음에 n하고 n1, 그러니까 저기 i가 1, x1, x 그 다음에 x1이랑 x2 두 개를 놓고 또 식을 또 풀어봐요. x1이랑 x3이랑 해봐요. x3이랑 x2랑도 해봐요. x1이랑 x4랑도 해봐야 돼요. x4, 3, 2, 1 다 한 거랑도 해봐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몇 개가 될 건지, 서포트 벡터가 어느 놈이 될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고리즘 돌렸을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직관적으로 3차원 시차에서 보면 그냥 우리는 쭉 끄면서 여기 최적이 여기 최소네 하면서 다 할 수 있죠. 컴퓨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컴퓨터는 그래서 다 해봐요. 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봐봐요. 우리는 결국 우리 뭘 해야 돼요? W를 파라미터로 하는 J 함수의 최소 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왜냐면 봐봐요. 우리가 원래 여백 2H를 최대화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최소화 문제를 바꿔놨잖아. 제곱을 하면서, 그죠? 제곱을 하면서 바꿔놨고. 원래 W가 이제 무한소로 가야 되는데, 그죠? 무한소로 W가 무한소로 가야 되는데, 무한소 문제를 풀면 안 되니까, 이건 제곱을 하고, 분자로 올려놓고, 최소화 문제로 바꿔놨잖아요. 이런 문제 정말 풀기 쉽지. 왜냐면 최소화는 가봐야 0이거든. 그죠? 가봐야 0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n이 10개다. 그러면 n이 가질 수 있는 xi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컨비네이션 수가 뭐예요? 10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문제 찾기 위해서. 그래서 SVN이 예전에 그렇게 이게 사람 손으로 푸는 거라든가 이런 개념적으로는 되게 이해가 쉬운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쪽에서 많이 못 쓰였던 게 뭐냐면 계산량이 무지막지하거든요. 계산. 그러니까 풀고 나면 유일하고 이게 글로벌 미니마라는 걸 보장을 해요. 근데 문제를 풀기에 계산량이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요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랬던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적화 문제로 수렴을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최적화 문제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화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최소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까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니까 그냥 2차 함수는 미니마를 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가 일변수가 아니에요. 그죠? W를 구성하는 이 벡터의 수가 xn이 몇 차원 수인지도 모르고, 그죠? x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이거를 그냥 내가 어떤 특정 w 기준으로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특정 w 기준으로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걸 내가 다 풀고 있으니까 이게 못 풀잖아요. 못 풀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최적화 공식에다 밀어 넣어서 푸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137에서요. 140
144. 그러니까 이 논리니어 SVM 가기까지 예제를 풀어놨거든요. 예제 딱 2개 풀었는데 141에서 144까지 가요. 문제가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141 같은 경우는 벡터 딱 2개 주고 경계 조건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142쪽 봐봐요. 142쪽 봐봐요. 벡터 3개를 벡터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니까 계산량이 얼마나 늘어나지 봐봐요. 141에 예제 5.2하고 5.3. 다른 거는 변수 하나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샘플 하나 늘어난 것 뿐이라고. 네, 계산량 봐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손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고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하시는 분들, 대가들이 최적화 이론이라는 이론을 정립하고 학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그 중에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는 방식이 있고요. 이거의 최적화, 그러니까 최소화나 최대화를 보장하기 위한 경계 조건이 이제 KKT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설명을 하기엔 제가 좀 부족하고요. 이거를 딱 이해가 딱 되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 예. 이 내용은 전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다른 내용 많이 따라가야 돼서 이건 좀 제가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SVM이란 게요. 알겠죠? 대충 뭔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럼 사실 이건 다 끝난 거야, 사실 SVM. 근데 이제 왜냐면 지금 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손으로 풀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냥 기계한테 맡긴단 말이야, 사실. 우리 이제, 봐봐요. KTT 조건, 그러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의 식으로 변경해 놓고, 이 식이 KKT 조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6개 컨디션을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이게 최적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이거 보일 필요가 없지. 정리됐는데. 그냥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에다 밀어놓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몰라도 돼요, 사실은. SVM으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표 5-1을 보면은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SVM의 이제 문제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여백을 최대화한다는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책에서는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설명을 안 하는 게 있는데, 뒤에 가면 이미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안 봤는데, SVM이 경판정이랑 제가 소프트 디시전, 하드 디시전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개념만 설명할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어요. 여기서 마진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식은 딱 봐도 노테이션만 다르지 똑같죠. 그래서 경계 조건이 있는데, 이제 이 경계를 이제 서포트 벡터 기준으로 이제 최대한 이 거리를 최대한 벌리려고 해요. 벌리려고 하는데, 안쪽에 제가 봐요. W에 지금 서포트 벡터 여기 있는데, 이 경계 조건의 맥시, 그 여백을 최대화하는 애가 오늘 스승을 가서 오늘 무슨 네,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거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는 한번 민망해요. 그래도 녹화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서 서포트 벡터 기준으로 우리 거리를 여백을 최대한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리즘 다 끝내고 수렴을 했을 때 서포트 벡터가 결정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저런 빨간 점이 안에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경계 조건, 추가적인 경계 조건을 줬느냐에 따라 저런 게 생기는 건데, 봐봐요. 여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나처럼 있을 것 같으면서. 이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허용하는 거지. 샘플이 봐봐요. 왼쪽처럼 이렇게 깔쌈하게 나와 있으면
샘플링은 쫙 했는데 샘플이 딱 깔쌈해요. 깔쌈하고 아웃라인은 별로 없고 이 두 개 사실 이게 스케일이 중요해요. K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설명했나 모르겠다. K에서 이 차원을 결정한 유닛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혹시 안 했을 것 같아 갖고 이거를 넣어왔는데 KNN 할 때 봐봐요. 위에 넘어가고 밑에 넘어가고 잘 봐봐요. KNN 할 때 봐봐요. 지금 그죠? 예, 봐봐요. 위에 놈은 그죠? 키를 메타로 했어요. 밑에 놈은 센티미터로 했어요. 그죠? 메타로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K를 만약에 뭐 5개를 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이제 평균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N으로, 그러니까 K의 수를 세고 N으로 나누면 이제 해당 그 분포가 나오죠. 파넬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계를, K는 경계를 만들어 놓고 단위를 바꿨더니 이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개수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수 똑같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샘플이 왔을 때 여기 저기 원래는 저 동그란 안에 떨어져야 되는 놈인데 저 안에 떨어지는 확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닛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사실 이것도. 그래서 어디 갔나? 어떤 놈하고 여기구나. 이게 그래서 경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유닛을 되게 잘 맞추고 잘해서 봤더니 저렇게 경계 조건이 깔끔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더블2 기준으로 이제 딱 성분계가 깔끔하게 된 거죠. 저렇게 되면 좋은데 실제로 저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되게 이 경계가 저런 식으로 굉장히 희미한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두 가지 우리가 저거를 이제 뒤에서 나오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저걸 비선형 SMD로 바꿔요.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어떤 식인 거냐면 이 사람도 되게 설명 잘. 이거 나중에 보세요. 근데 제가 올려드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사람도 되게 설명 잘했고. 있는데 어디 있나? 이 사람께도 나왔던가? 기억이 안 나네. 이거였나? 그래. 봐봐요.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냥 예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불안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fx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샘플들을 fx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형으로 쪼갤 수 있을 것 같죠. 가운데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샘플을 비선형 문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걸 하고 나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면 해당 이 평면이 바뀌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어떤 커널을 쓰냐에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설명 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아예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에러를 감수를 하자. 근데 사실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에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차수를 높여보면, 그죠? 아시다시피 오버피딩 되거든요. 실제 샘플을 나왔을 때 계속 에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샘플의 공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지, 우리가 확보한 테스트 벡터에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에러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고 X가 이제 하나인데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화하고자 하는 H의 H가 어느 일정 미만일 경우로 떨어진다면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알고리즘 레벨이니까. 이것도 수식을 푼 거 있어요. 푼 거 있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여튼 그래서 어디 갔냐? 이 표가 없나? 표가 없네. 네. 5.1 표를 보면 그죠? 그래서 SB의 문제가 그렇고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우리가 아까 거리를 h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를 설정을 했죠. 결국은 a와 b, w 벡터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식을 구성을 했습니다. 140조 표 5.1. 네. 그래서 결정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5.5에 식 5.5에서 이제 조건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최대한 문제를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최대한 문제로 풀 수가 없는 1차 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컨디션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t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그를 플러스랑 마이너스 1로 두고 부등식을 하나로 고정시켜 버립니다. 부등식으로 고정시켜 버렸고, 그다음에 목적 함수를 제곱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최소화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차원 수하고 샘플 수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이걸 손으로 풀 수 없고 이걸 우리가 최적화하기 위해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인데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제가 수식으로 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도 설명을 잘했고 몇 개 다 예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딴 거 보셔도 됩니다. 이 사람 것도 괜찮고요. 이 사람 것도 괜찮은데 이걸 봅시다. 이게 간단하니까 전체 하면 안 된다 말이야. 보세요. 라그랑주 승수법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초자 틀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봐봐요. 위에 식이 있어요. 위에 식이 있는데 이런 식이 있어요. 네, 위에 같은 식이 있어요. 이 식이 파란색 선이에요. 네, 궁금하면 데스모스에다가 때려보면 됩니다. 식 나와요. 네. 저는 밑에 영상 설명하려고 띄워놨구나. 네. 보시면 되고. 위에 식이고 그죠? 우리는 위에 식 기준으로 최고점을 찾고 싶어요. 최고점을 찾고 싶은데 이게 산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게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산에 우리가 이제 등산로를 깔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주어진 fx가 가진 최대값은 결정이 돼 있어요. 2차식이죠. 2차식이고 컨케이브 함수죠. 그죠?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집어진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컨케이브 산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차식이고 그러니까 지금 x의 개수도 2차, y의 개수도 2차이기 때문에 볼록 함수 뭐죠? 위쪽으로 볼록한 함수고 위쪽은 볼록 함수는 최고값이 명확합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다 등산로를 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뭐 3D 지도를 그러니까 지금이야 컴퓨터로 보면 3D 지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2D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위에서 그죠? 버드뷰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등산로를 내고 싶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뭐 옆에서 식을 써놨습니다. 그죠? 등산로를 위한 식을 썼어요. 얘가 예시가 좀 웃기긴 한데 뭐 등산로 내려고 식 세우진 않죠. 근데 여튼 주어진 이제 이 원래 함수가 있고요. 밑에다가 우리가 제한 조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등산로를 따라서 갈 건데 이 등산로를 따라서 간다면 가장 우리가 높이 올라간 높이는 어디인가를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높이를 결정하는 함수는 위에 있어요, fx로. 그렇죠? 근데 제한 조건을 밑에다 주는 겁니다. 이게 밑에가 제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밑에가 제한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봐봐요. 위에 것도 만족해야 되고 fx도 만족해야 되고 gx도 만족하는 그런 값들 중에서 최고값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최적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최소 최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봐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원래 fx가요, 그죠? 원래 fx가
뭐 예. 원래 이 높이에 찾으면 되겠죠. 제일 높이 가는 부분 그죠? 이게 접선 그죠? 이게 두 함수에 이게 이 뭐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한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2차원으로 나오잖아요. 저 부분에서 우리가 최고점을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최고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림이 지금 예제가 너무너무 잘 나왔기에 망정이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누가 봐도 의심 없이 저기 지금 이 겹쳐진 저기 부분의 높이가 높은 부분이 가장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라고 봅시다. 이렇게 뭐 생겨먹은 함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식을 예로 드냐면 제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다른 예제에서 똑같은 식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실 때 이해 잘 되시려고 이걸 식을 똑같이 쓴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시각화에는 되게 좋아요. 예. 어쨌든 이런 식이 있어요. 이 식에서 우리가 만약에 경계 조건을 이런 경계 조건을 준다고 봅시다. 밑에 보여요? 근데 이제 차원이 안 맞죠. 그래서 일단 3D 확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이죠? 이제 경계 조건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위에 이 식도 만족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 최고값, 최대값이 얼마냐를 찾으려면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봐봐요. 내가 만약에 최고값을 찾는다고, 그죠? 내가 만약에 최대값을 찾는다고 이 지점 혹은 이 지점이 정말로 최고값일까는 의문으로 남겨놔요. 왜냐면 이 식이 봐봐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x랑 y 기준에서야 이제 x랑 y 파라미터 기준에서야 이제 여기가 최고값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미분값을 찾는다고 했을 때 미분으로 갖고 미분이 제로가 된 부분을 찾을 거 아니에요. 찾을 건데 우리가 만약에 미분 계수를 어떤 식으로 두냐에 따라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값을 그냥 단순히 기울기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다변수 함수 지금은 3차원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 더 이상 미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분의 접선, 그죠? 접선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레디언트라는 걸 봐야 돼요. 그레디언트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대학 때 하셨죠? 그레디언트 한번 리콜을 한번 하면요. 그레디언트는 뭐 대학 뭐 이 학부 레벨에서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죠? 자, 편미분을 했을 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반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편미분을 일반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 아이가,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유닛벡터입니다, 그죠? 유닛벡터. 편미분 한 값에, 그죠? 유닛벡터를 곱하면 해당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몇 차냐에 따라 상관없이, 그걸 다 서메이션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시각화를 하면, 자, 우리가 만약에 스칼라장이 x 플러스 y 스칼라장을 본다고 봅시다. 그러면 2차원 평면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x 플러스 y라는 스칼라장을 여기다 전개를 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뭐 딱 봐서 그죠? 방향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증가되는 양도 리니어 할 거고요. 그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x 플러스 y가 1차식이잖아요. 그죠? 1차식, x 플러스 y가 1차식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도 미분했을 때 그냥 상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상수잖아요. 변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3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죠? 이게 지금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2차식이다. 2차식이야. 그러면 그레디언트도 그죠? 이제 더 이상 상수가 아니라 어떤 일변수, 그죠? 뭔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1차 수로 바뀌게 되고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2차원 데카르트 평면 좌표계 그리고 있으니까 똑같아 보이죠? 의미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3D로 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이 식에서 미분값을 찾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식과 이 식의 미분값을 찾을 거예요. 그죠? 서로 미분값이 동일한 부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해당 미분값이 0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부분을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두 식의 그레디언트가 어디 갔냐? 두 식의 그레디언트가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개념으로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레디언트가 일치해야 된다는 개념, 그죠? 그레디언트가 일치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설명할 준비가 됐어요. 예.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가 결국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그죠?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우리가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지금 그레디언트가 일치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이 일치한 부분을 찾는다는 거는 해당 두 식의 그레디언트가 일치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부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죠? 이렇게 이 만나는 이 A, B 지점 기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는데, 그러면 멀티플라이어가 왜 필요하냐? 이걸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식이 만나는 이 부분을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데, 멀티플라이어인 게 붙었잖아요. 왜 멀티플라이어인 게 붙었냐면, 서로의 그레디언트는 일치할지어도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다르면 0으로 안 떨어지겠죠. 우리가 미분을 하는데 미분값은 0으로 떨어지겠지만, 그죠? 우리가 원래 최적화하고자 하는 최소를 찾든 최고를 찾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최고를 찾는데 최고값을 찾고자 하는 그 값이 0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0을 안 떨어. 그 식의 미분은 0으로 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식을 곱해가지고 뺀 다음에 0으로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식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A, B 기준으로 이제 평미분, 그래서 그레디언트 다 평미분 싹 평미분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AB의 평미분값 그레디언트가 GAB의 평미분값의 어떤 개수를 곱해서 그레디언트가 일치한 부분을 찾는다는 개념이에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 개념은 요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럼 사실 식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이해가 되고,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잘 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까지 이해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되는데 저는 항상 문제는 수학적인 기초가 약간 아니 지금까지 이해하신 거면 기초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여기까지 했으면 다 이해된 거지.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건 노테이션이니까 그건 그냥 예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건 예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거 걱정하지 마. 이거 이해됐으면 됐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5.12를 가보면요. 5.12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말고 5.7. 그래서 5.7을 보면요. 개수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죠? 원래는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했던 식이 5.6이에요. 그죠? 5.6인데 5.6을 풀자니 xi가 몇 차원지도 모르고 샘플 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를 식을 바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식을 바꾸냐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한 L이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결국 우린 그레디언트 찾는 문제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하고 B 말고 여기서 이제 여기 노테이션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알파로 노테이션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거 왜 알파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쭉 람다로 봐왔거든요. 람다를 썼는데 여튼 그래서 지금 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가 알파 i가 추가가 됐어요. 왜냐면 해당 그 xi마다 그 그레디언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치하는 그레디언트 값이 다들 x 벡터마다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파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원식이죠.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했던 2분의 w 놈의 제곱, 그죠? 놈의 제곱에서 경계 조건,
우리 조건 만들어 놨잖아요. 이 클래스를 마이너스 1이랑 1로 바꿔놓는 경계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경계 조건의 식을 빼요. 뺄 건데 그냥 안 빼고 멀티플라이어를 곱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빵이 되는 값을 찾으면, 그죠? 해당 그레디언트가 일치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KKT 조건은 뭐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계 조건을 등식으로 뒀거든요. 근데 사실 등식으로 떨어진 경우 거의 없어요. 뭐 이런 거지. 내 예산이, 내가 월급이 최소한 내가 만약 200만 원 들어올 거야. 최소 200만 원 들어올 거야. 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지. 내가 월급이 최대 200만 원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뭐 내가 요금 이것저것 써가지고 또 뭐 떨어질 수 있지. 정확하게 내가 요금, 이번 달 월급 내가 탁 떨어져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예상하기 어렵죠. 보통 최대 얼마인데 거기서 얼마 떨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계 조건을 둘 때 등식으로 잘 안 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등식으로 보통 주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KKT 조건은 그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해당 경계 조건과 원래 내가 풀고자 하는 원식이 만나는 지점이 있도록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 경계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KKT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식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는데 5.12 보면은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식을 전개하는 부분이 보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들이 훨씬 더 많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5.13에 맨 마지막 식처럼 되는데, 그냥 요거는 그러려니 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예. 식은 당연히 이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예. 왜냐면 KTT 조건이 이해가 안 되면 5.13의 식은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5.7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 다음에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다시 표 일단 5.1로 가면, 그죠? 그래서 선형 분리 가능까지는 5.13식께까지 SBM 풀 수 있는 식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식이 있으니까 그냥 코딩만 하면 돼요. 코딩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리니어로 풀 수 있는 SBM의 경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걸로 안 풀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커널이란 걸 도입해서 문제를 비선형으로 만들어요. 말은 비선형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X 벡터들을 그냥 비선형식에다 넣고 비선형 플레인에다가 아까 봤죠? 플레인에다 그냥 사용을 해요. 뭐라고 똑같이 풀어요. 똑같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fx를 그냥 x로 다시 회귀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경계 조건은 원래 표면에 대한 경계 조건은 fx의 역함수 형태로 휘어지게 준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 휘어진 줄 관심 없지. fx 그냥 우리가 역함수 구하면 그냥 풀어보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해석 가능한 2차 함수의 영역인 거예요. 3차, 4차 가면 사실 사람이 해석 못 합니다. 왜냐면 근해 공식이 없으니까. 이제 못 푸는다.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요즘 저 혹시 넷플릭스 봐요? 안 봐요? 혹시 뭐 소설 같은 거 봐요? 안 봐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그 중국 소설가가 있어요. 중국 SF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쓰리바디 프로블럼이라는 한자로 삼체. 삼체라고 이런 거 있어요. 왜? 이 지구가 태양 주변에 돌잖아요. 요거 하나, 그리고 얘는 태양계 질량이 99.9%예요. 그래서 그냥 얘가 레이저야. 얘가 그냥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뭐 해양성, 지구, 수목 다 끌고 다니는 거야. 얘들도 뭐 태양 주변에 돌긴 돌죠. 근데 얘네들의 궤도는 결국 누구에 따라가요? 얘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체 문제예요. 이체 문제가 있어요. 질량이 동일하다고 보면 요 두 놈은 그러니까 쌍성 형태로 동일할 수 있게 돼요. 쌍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쌍성? 예. 우리 관측하다 보면 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쌍성을 보고 이제 블랙홀이나 뭐 이런 궤도 같은 거, 질량 같은 거 계산하는 그런 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체 문제예요. 이 질량이 비슷하거나
뭐 두 개가 서로 끼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 둘의 궤도는 우리가 초기 조건만 알면 그냥 영원히 예측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세 개가 되면 더 이상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푸앙카레가 증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조건을 크리티컬하게 두면 어느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 양자역학 이런 거 좋아하시더만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입자의 속도를 측정하고자 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결국 뭐예요? 위치의 미분이잖아요. 근데 위치의 미분이 어려워지면 속도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럼 속도를 위해서 위치 개념을 없애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위치를 알기 위해서 속도에 미분하는 개수를 막 무한대로 늘려버려요. 그럼 사실 속도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애인데 속도도 알 수 없고 속도를 알고자 하니까 얘가 이 위치에 없어. 예. 이게 방금 그게 삼체 문제예요. 봤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카오스가 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되게 깔끔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작은 어떤 변수로 얘네들은 그냥 카오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수가 3개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풀 수가 없게 되거든요. 왜 이제 그 관절 2개 있는 펜들럼 알아요? 알죠? 그 펜들럼 문제 알죠? 예, 그것도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랑. 근데 얘도 똑같아요. 초기 조건을 플랑크 길이 이하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경계는 플랑크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플랑크 길이만큼 측정을 해도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변수를 계속 단조 증가나 모노토닉한 변수를 증가를 시켰을 때 우리가 나머지 변수들을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지금 사실 딥러닝도 사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컴퓨팅 파워로 그냥 때려 넣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뇌가 뇌의 시냅스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의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보다 많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둑이죠, 바둑. 19 곱하기 19.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이 되든 안 되든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예요?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봐봐요. 19 by 19죠. 총 361개의 점이 있는데, 그죠? 361개의 점에 까만 돌 올라갈 수 있고 하얀 돌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러면 361까지 곱하기 2의 가지수가 있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361이 아니고 360이죠. 360까지의 경우의 수 중에 얘가 흰 돌 될 수 있고 까만 돌 될 수 있죠. 그러면은 곱하기 2. 근데 뭐 사실 곱하기 2 할 수는 없죠. 왜냐면 흰 돌 놓고 하얀 돌 놓고 흰 돌 놓고 하얀 돌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361 곱하기 2죠.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358 357 이렇게 가죠. 해봐요. 얼마나 큰 수가 되는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숫자는 우주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이 무슨 80 몇 승인가, 뭐 90 몇 승인가 돼요. 근데 우리 뇌도 똑같아요. 우리 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경우의 수를 이 우주에서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를 무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무한대로 상관없어요. 이 우주에서 받아낼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인데
우리가 처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거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뇌의 시냅스가 인간으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이 딱 형태로 수렴이 된다면 60억 구만큼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능성은 얼마나 있어요?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지금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하고자 하는 지금 이제 문제 딥러닝으로 푸는 그런 문제가 그런 방식의 접근 방식인 거고, 그런 게 나오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풀어왔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2차식으로 내려서 우리가 직관으로 풀 수 있는 것까지 내려갖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해왔다 하는 건데, 여하튼 그러니까 선형 SVM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비선형 문제를 할 건데, 비선형 문제 사실 내용 별로 없어요. 내용 별로 없는데 이제 구현이나 뭐 이렇게 막 이제 학습하고 이제 여기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알고리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서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하고, 만약에 다음 시간에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뭐 트리를 하던 뭐 간단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질문 있으시면은 항상 좀 거기다 좀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 만약에 수업 하시는데 만약에 다음 주간에는 이것보다는 좀 이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으시면은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 방향 그렇습니다. 이게 PCA랑 LDA, 그다음에 뭐 트리, 그러니까 저기 마르코프,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백프로퍼게이션 내용 좀 하고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할 거거든요. 만약에 더 필요하신 중간에 뭐 좀 이런,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거가 좀 내가 좀 어렵다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뭐 그런 게 좀 있어야